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예, 올해는 이 특집 코너를 준비를 못하는 것으로 얼마 전까지 예측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우리 장르 영화 팬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축제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올해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아요.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점에 과연 영화제가 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뭐 전 세계적인 영화제들이 전부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배짱으로 우리 부천국제 영화제는 또 열리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오늘 또 프로그래머님들 모시고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예년에는 우리 섹션별로 프로그래머님들 따로 모시고 거의 뭐 한 3부작에 걸쳐 녹음을 했는데 오늘은 무려 5분을 모셨습니다. 5분을 이렇게 한 번에 모신 이유는 제가 어떤 코로나 감염에 리스크를 줄이려고 5분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한 번으로 줄이자 그렇게 모셨고요. 어쨌든 너무 환영드리고요. 일단 우리 프로그래머님들 본인 담당하신 섹션과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전 작년까지 유럽 남미를 하다가 올해부터 아시아 영화 프로그램을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은영이고요. 한국 영화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또 뵙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형이라고 합니다. 올해 처음은 처음이요? 아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네, 돌아온 남자. 네, 돌아와서 유럽과 남미, 중남미 그리고 기타 지역의 작품 선정 맡게 됐습니다. 오늘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종석이라고 합니다. 영어권 프로그래밍과 산업 프로그램 납부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저는 XR 프로그램 맡고 있고요. 네, VR도 익숙치 않은데 XR은 뭐냐? 그러게요. 뭔가요? 네, 하시겠지만 영화제에서 VR 하면 좀 올드하다고 느끼시고요. XR 하면 좀 트렌드를 따라가는구나 이런 경향이 있어서 뭐 내용상 뭐 네. 특별한 건 없고 명칭이 네, 그런 건가요? 네, 명칭이 그런 겁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뭐 알아주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XR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또 뭐 매년 찾으셨던 반가운 우리 프로그래머님들도 계시고 또 오래간만에 복귀하신 프로그래머님도 계시고 그래서 뭐 온라인에 뭐 난리가 났다는 네, 그가 돌아왔다. 예. 인간지네. 인간지네를 발굴한 예. 부럽습니다. 인간지네를 국내에 전파를 하셨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네, 선정을 했었었고요. 예. 또 운 좋게 감독과 그게 가족 프로덕션이거든요. 정말 어느 이제 영화제에 갔을 때 같이 셔틀버스를 타면서 서로 소개를 하다 알게 됐는데 그렇게 세상 스윗한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래요. 인간지네 감독인데. 따뜻하고 스윗하고 네. 그래서 계속 작품을 소개를 하게 됐는데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무튼 좀 나름의 어떤 전설의 작품이에요. 예. 뭐 뿌듯합니다. 예, 전설 맞아요. 지금도 어디 가서 인간지네 좋아한다 그러면 다시 보면 네. 볼수록 새록새록 그 다양한 다양한 인간 취급을 있죠. 받죠.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영화제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특히 뭐 이게 언급을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극장 산업은 영화가 개봉을 해야 돌아가는데 다행히 개봉을 계속 연기하던 한국 영화들이 연달아 2주에 걸쳐서 개봉을 하고 또 다음 주에 살아있다라는 아주 많은 제작비를 들인 영화가 사실은 한국 극장 산업에 지금 숙명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또 시사회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프로그래머님들 모르시네요. 예.
지금 외국 상황을 보니까 영화제들은 거의 중단하거나 네. 뭐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뉴스들이 그쵸? 계속 들리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부천 영화제는 진행을 하게 됐어요. 다행인가요? 뭐 7월 9일 개막 날까지 저희가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같이 방역이 컨트롤되고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예, 다행이죠. 해야죠. 예. 예, 뭐 방역 시설 저도 그저께 극장 다녀왔더니 다 극장에 이제는 철저하게 검사하고 방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좀 했어요. 극장이 더 안전한 것 같은데. 극장은 네. 일단 마스크를 쓰고 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앞만 보고 있고요. 제일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안전한 또 공간일 수도 있는 거죠. 식당보다는 안전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극장 측에 이메일 다 보냈습니다. 커플 입장 금지시켜야 된다. 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커플석이 웬 말이냐. 그렇게 제가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기본 그런 방역이나 안전은 당연히 영화제에서 제일 우선시 하시는 걸로 저희가 믿고요. 네. 어쨌든 올해가 24회죠? 네. 24회, 야, 진짜 오래됐습니다. 뭐 역시 부산 영화제와 더불어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화제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24회까지 오시는데 많은 뭐 부침도 있었고. 너무 굴곡이 많아서 한마디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어떠세요? 프로그래머들 한번 호심탄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뭐 기뻐하시는 표정들이 아닌데요. 아유, 올해 일단 저희는 이 과제를 앞에 있는 예. 이 과제를 잘 극복하는 것이 또 일단 올해 좀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영화제를 하고 나면 또 그쵸. 24살에 약간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나이 그렇네요. 아닌가? 그러니까 어른이 진짜 어른이 된. 또 영화제 그러니까 부침이 없었던 영화제는 20년이 넘어가니까 없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모든 집안에 전부 다 그 속사정이 있듯이 예. 부침은 다 있었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 부침이 뭐 한국 사회, 한국 문화, 한국 영화계에서 진행됐던 여러 사건들, 여러 흐름들하고 또 크게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서 돌이켜 보면 또 이게 그 겪으면서 성장하는 뭐 그런 역할로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대답 상당히 고급집니다. 예, 저희 팟캐스트에 이러면 안 품격이 되는 거- 붙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모두 전환해야 훌륭하십니다. 되나요? 잘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짜 궁금해요. 프로그래머님들 개인적으로 야 이거 올해는 거의 불가능한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쯤 진행된다라는 게 결정이 났나요? 저희가 베를린이 끝나고 나니까 한국이 코로나가 갑자기 확 늘어나가지고 베를린에 있을 때는 베를린이 되게 안전한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근데 2월 말에 귀국을 하니까 뭐 유럽도 다 퍼지고 그래서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영화제들이 취소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대책 회의를 매일 했죠. 3월부터. 그리고 거의 아침에 눈 뜨면 코로나 뭐 밥 먹을 때도 몇 명이 늘었나 이거 보고 거의 덕질하듯이 코로나 말을 예, 그렇게 봤는데 시나리오를 여러 편을 썼어요. 뭐 아예 취소를 한다, 연기를 한다, 온라인으로 한다. 연기는 하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한다. 아니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을 병행한다. 이렇게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언제는 이쪽이 우세했다가 언제는 저렇게 됐다가 했고 저희가 그러니까 언제부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기본 가닥은 7월 날짜를 연기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황해진 날짜에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 그 시나리오에 집중하자. 그래서 일단 날짜는 연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만큼
그 옵션들을 많이 가지고 준비를 두 가지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완전히 취소되더라도 온라인만은 살아남게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했고 현재로는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영화제를 표방하면서 두 개를 다 하는 것으로 외부에 알렸습니다. 영화제지만 또 이 다중 밀집 행사에 그렇죠. 대한 예. 각 지역이나 이제 이 상황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뭐 행정 주체도 있지만 개개인의 어떤 그 반응들도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해외 영화제들이 속속들이 취소를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 흐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상황을 조금 자세히 좀 관찰을 하고 사실 저희도 이 개최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쨌든 이 영화들이 관객들을 만나는 이 소중한 기회를 그냥 손쉽게 그렇죠. 포기할 수는 예. 없다라는 거가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안전하니까 이 취소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가자라고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옳은가? 그런 고민들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는 하되 해외 영화제들은 또 각자의 맥락들이 또 영화제들만 그렇죠. 있고 예. 그 참고는 하지만 어떤 뭐 결정에 크게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해외 영화제들이 취소가 되면서 사실 저희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다양한 경로들을 밟거든요. 그렇죠. 이제 영화가 완성이 돼서 야 태어났어 하면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과 여러 사람들이 손을 거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무너져 버린 상황이 되어 버려서 모두가 당황을 한 거죠. 거기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발생을 했지만 반대로 이런 게 가능해? 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상영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굉장히 저희는 처음에 가능할까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 한 2개월 안에 동의들도 빨리 이루어지고 또 오히려 이 상황 때문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더라도 영화제에서 영화를 보는 여러 방식들이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좀 많이 이제 좀 고수하고 좀 이렇게 닫아놨다면 다양한 채널들이 가능해지는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사실은 이제 영화도 극장 산업에서 일종의 좀 스트리밍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영화제도 본의 아니게 일종의 뭐 언택트 시대에 대비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계기가 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저희 인더스트리 쪽은 지금 아마 남종석 프로그래머가 말씀해 주실 텐데 전체적으로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예. 그것도 되게 빨리 준비를 하셨는데 한번 그 온라인으로 준비한 거가 오히려 좀 도움이 된 경우도 생길 수가 있던 거예요. 뭐냐면은 결국은 북미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집에 갇혀 있고 나가지 못하니까 뭔가 제한이 있을 때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가능하게 된 거가 이제 윌리엄 프리드킨이 알렉산더 필립과 이제 알렉산더 필립이 만든 다큐멘터리를 트는데 제가 그러면 윌리엄 프리드킨 뭐 아무것도 안 하지 않냐 그랬더니 내가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둘이서의 대화를 하겠다. 1시간 반짜리를. 그래서 제가 이제 참여가 된 거고요. 그 말 뭐 크리스천 슐러 뭐 등등이고 그리고 걱정이 된 것도 뭐냐면은 이제 온라인이니까 그 저희가 프로젝트를 선정하거나 환상영화학교를 하는 이제 학생들을 할 때 네트워킹을 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오프라인이거나. 그런데도 그들은 온라인에서의 네트워킹 저희가 이제 방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굉장히 만족하고 그 참여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전보다도 더 많은 30편, 그다음에 30명의 참가자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온라인이 그냥 뭐 올해 상황 때문에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예요. 결국은 미래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예.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희가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하는가에 따라서 저희의 명성과 저희 그게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되게 인상 깊게 본 어떤 영화인의 글이 있습니다. 미래 영화 산업이 망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진짜 또 다른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역시 우리 영화제 측도 그렇고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올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저 XR도 제일 지금 가장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갖고 그러게요. 프로그램 보통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거 기기도 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보통 이렇게 영화제들 취소되면서 실은 그 전 세계적으로 신이 난 분야가 저희 분야긴 해요. 예, 예.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을 넘어서 버추얼 공간에서 뭐 미팅도 하고 상영도 그렇죠. 하고 이벤트도 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연초부터 뭐 사우스 바이 팀도 그렇고 뭐 여러 팀들이 이제 다양한 테스트도 해보고 뭐 모여도 보고 되게 신나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능성은 많지만 현실의 벽에 가장 또 크게 그렇죠. 부딪히는 게 또 예. 이쪽 분야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기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큰 벽에 부딪혀서 희망과 좌절을 동시에 경험하는 한 해가 된 것 같고 저도 이런저런 가능성을 많이 좀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례를 많이 참가해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경험을 대체할 만한 경험이 아니더라고요. 예, 예. 오히려 버추얼로 가는 게 아직은 시시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뭐 이래저래 준비 많이 했는데 저 준비한 것들의 상당 부분이 가상 세계로 가버렸어요.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되게 적어져가지고 그렇죠. 네 어떻게 관객을 만날까 애달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감미로우십니다. 제가 살짝 심장이 심쿵했습니다. 목소리가 예. 참 톤을 바꿔야 되는군요. 예. 두 분 다 목소리가 되게 예. 좋은 것 같아요. 네. 새롭게 합류하신 두 분이 네. 저희 팟캐스트의 품격도 확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희 팟캐스트가 5년간 접하지 않았던 굉장히 감미로운 톤으로. 아니, 굉장히 뭔가 그러면 안 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 필터 씌워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제 이야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질문이 노골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년과는 어떤 변화점이 생겼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들이 좀 생겼나요? 일단 올해 작품 수가 많이 줄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글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작품 수가 주니까 약간 더 골라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확장을 하다가 좀 본연의 약간 그 색깔을 더 찾아간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고 좀 프로그래머의 색깔도 더 찾아가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좀 뭐 달라진 건데 영화를 보셔야지 뭐 평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예, 그렇고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인 감독들, 뭐 여성 감독들의 그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너무 진지한가? 예. 아. 출품된 작품의 수는 줄어들어서 뭐라 그럴까, 다양성은 좀 줄어들었지만 대신 출품작은 엄청 많았고요. 아, 그래요. 네, 줄지는 않았고 저희가 상영작. 상영할 수 상영작이, 있는, 예. 그러니까 출품작은 예년과 뭐 마찬가지로 뭐 수백 편이 왔는데 저희가 결국은 장편을 89편, 그리고 단편을 포함하면 174편을 상영합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거의 뭐 한 8, 90편 준 것 같은데, 20회 때는 300편 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100편 이상 준 거예요. 최고치보다는. 근데 오히려 지금 그 관객분들이 좋은 영화를 만날 확률이 더 높아졌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온라인 상영도 하고 또 오프라인 상영의 선택지가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저로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품 수는 줄었지만 알짜배기들을 고르셨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정리해 주셔서. 그래서 뭐 이렇게 특정 작품 뭐 봐야 되지 이렇게 고르지 않고 그냥 대충 예매해도 네. 어떤 작품을 봐도 굉장히 훌륭하다. 그렇죠. 예, 고르고 고른 작품들이다. 예. 포장 잘했죠. 예. 아니 사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모셨던 이유도 상영작 고르기 되게 어려워요. 물론 화제작들은 몰리긴 하는데 그 200~300편 되는데 정말 또 이게 안내 책자나 홈페이지가 아직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미친놈들 아니면 막 예고편 찾아보고 야 이건 재밌겠다 해서 예매하고 그러긴 쉽진 않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짜 어느 작품을 선택하시더라도 우리 프로그래머님들이 자신 있게 선정하신 작품이라는 거. 그게 바로 올 부천 영화제의 특징이라는 거. 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과 이제 오프라인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영화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프라인은 기존의 방식대로 저희가 예매를 하고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온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은 이제 개별적으로 오프라인 티켓 구매하시는 거랑 거의 예. 비슷한 방식으로 예. 사전 예매를 하실 수는 있는데 아마 그 시점은 영화제 시작하기 조금 바로 직전 정도가 될 것 그렇군요. 같긴 합니다. 저희가 온라인 상영을 위해서 별도로 지금 시스템들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조금 오픈은 그 임박해서 예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곧 이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 안내가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나갈 예정이긴 한데 일단 저희 오프라인 상영에서 예매를 하실 때도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그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고르신 다음에 이제 예매 결제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고요. 그 예매를 마치시면 이제 온라인 상영을 이제 가동시킬 수 있는 이제 쿠폰이 발행이 되거든요. 코드 번호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온라인 상영이 가능한 플랫폼인 저희 왓챠에 방문을 하셔서 마찬가지로 그렇군요. 또 거기도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해당 영화를 클릭하시면 코드를 입력하셨을 때 바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저 같은 뭐 왓챠 정액제 사용자들은 무제한 볼 수 있다던가 아닙니다. 그런 건 없죠. 아닙니다. 네. 개별 그래서 작품은 네, 예. 이용자도 다 구매하셔야 됩니다. 예, 온라인 기다리셨던 분들 그 온라인이라고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반 상영 그 극장 상영 티켓 가격보다는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금 그렇게 하셨군요. 쌉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극장에서 보시는 환경과 똑같은 거의 유사한 환경을 댁내에 이렇게 구비하신 분들은 다수가 아니실 거라서. 예. 근데 우려스러운데요. 저는 온라인 상영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부천영화제 전통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예매 시작하면 홈페이지 다운되는 그 전통이 있는데 온라인 상영 가능할까요? 근데 그거는 올해도 좀 홈페이지 다운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극장 상영은 굉장히 좀 축소해서 상영을 예. 하기 때문에요. 예매 전쟁은 훨씬 더 심해지실 그렇구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유율 95% 생각합니다. 예. 자꾸 책임지실 역대 최대 점유율. 겁니까? 네. 그건 확실하게 보장. 예. 네. 제가 온라인 상영하다가 서버 다운돼서 우리 프로그래머님들 땀 삐질삐질 흘리는 거 한번 인증 사진 받아보겠습니다. 상영 예매 서버는 다운돼도 상영은 다운 안 됩니다. 왓챠다 하기 때문에 네. 예. 또 뭐 안전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셨고 어쨌든 오프라인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에 보실 수 있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꼭 개별 가정에서 티켓 구매하셔서 각자 영화 보시면 영화제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거. 예. 그 기존에 또 부천 영화제 하면 다양한 초기에는 주로 뭐 저희 팟캐스트 듣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매니악한 영화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 뭐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코너부터 해서 뭐 한국 영화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섹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는 좀 그 섹션들의 변화는 좀 없나요? 특전은 갔고요. 특별전을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영화 특별전은 모은영 프로그래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본적인 섹션의 변화는 크게 있지는 않고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특별전을 좀 많이 조금 축소를 해서 한두 개 정도로 이제 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뭐 좀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올해 과연 어떤 배우를 또 하게 될 것인가 기다리셨을 테지만 올해는 쭉 이제 그런 배우전은 저희도 이제 배우 특별전을 시즌제로 해서 예. 시즌 1을 아. 3분으로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조금 다음 내년에 좀 다른 시즌의 다른 모습으로 시즌 2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저희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계속 변화하는 이 플랫폼이나 혹은 이 영화 환경들에 관한 이 실험들을 한 영화들을 꾸준히 상영해 왔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올해 역시 특별전으로는 최근 이제 그 화제 속에 이 한국을 대표하는 8분의 감독들이 SF 앤솔로지라고 하는 이 특별한 시도를 했었던 이 시리즈인 SF8을 저희가 전편을 다 예. 동시에 다른 OTT와 함께 동시에 상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극장과 OTT와 또 그 방송이라고 예. 하는 이 세 군데 정말 이렇게 지금 가능한 이 영역들의 이 모든 곳을 이제 동시에 상영하게 되는 좀 특별한 시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영화제에 좀 초치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 SF8,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셨는데, 저희는 방송국의 의뢰를 받아서 사전에 홍보 방송 저희가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극장에서 저희 예, 감독님들을 그렇죠. 예. 직접 만나실 예. 수 있는 부천 것은 영화제는 부천이 유일합니다. 언급해 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요거 저희 팟캐스트 색깔에 맞는다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CG 안 들어간 버전으로 줄 테니까 보고서는 이거 녹음 준비를 해달라고 이쪽 하셔서 하는데 반갑네요. 이거 영화제 오시면 감독님들, 그렇죠. 배우님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말이죠. 또 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네. 거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유일한 예. 유일한 기회죠. 기회죠. 예, 그래서 뭐 개막작 부천 초이스 장단편 경쟁 부분 그리고 코리아 판타스틱 장단편 그리고 월드 판타스틱 레드 앤 블루 그리고 패밀리존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금지구역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그리고 특별전까지 전체적인 섹션 변화에는 뭐 큰 변화는 없고 기존의 그 섹션들을 많이 유지를 하셨네요. 예. 그 섹션, 그러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제들이 섹션의 변화를 갖게 되는 좀 중요한 몇 가지의 이유는 일단 그 섹션들은 영화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렇죠. 방법이기도 예.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영화제들이 주로 소개해왔던 작품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면 그 변화에 맞춰서 영화제는 또 어떻게 패키징을 맞습니다. 할 것인가라는 예. 고민이 오는 시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신규 섹션을 만들기도 하고 기존 섹션을 다시 재편하기도 하는데 좀 저는 부천으로 다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되었으나 예, 예. 좀 관찰을 해보면 어떤 변화들이 감지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플랫폼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덕부님이 말씀하셨던 뭐 올해 특히나 그 여성 감독들 신인 맞아요. 감독들이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장르에서가 아니라 골고루 네. 굉장히 그 일단 양이 많이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방식도 좀 이전과는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변화들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럼 영화제는 묶어서 관객들에게 소개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시점이 되지도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편수도 줄었고 상영관의 숫자도 줄고 하다 보니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그랬던 게 그렇죠. 아깝잖아요. 예. 예. 잘 준비했는데. 그렇네요. 그래서 아마 유지를 하고 대신에 좀 정말 엄선된 작품들로 기존의 부천영화제의 작품들을 기대해왔던 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내년에는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해보자라는 생각들을 좀 전반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또 추천작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를 여쭤보기 전에 항상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올해는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 출국이나 이런 게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을 거고
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작품들을 선정을 하시면서 어쨌든 전 세계 장르 영화들의 흐름 같은 걸 지금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막 프로그래머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여성 감독의 등장. 많이 늦었죠. 그건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부천 영화제가 그걸 이미 보여주고 있었는데 올해도 그 경향성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영화들을 선정하시면서 느껴지는 새로운 흐름 같은 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장르 영화들은 어땠는지. 아까 언급하셨던 그 여성 감독의 등장과 제 생각에는 리사이클링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이 그 80년도, 90년도에 오마주를 하는 작품들이 꽤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르 센 쪽의 팬이다 보니까 그런 영화를 좀 많이 영화권을 좀 한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거와 그 다음에 이 공포라는 거의 관념을 전혀 특이한 요소로 그한 게 이제 작품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각자 가지고 있는 진짜로 공포적인 게 있잖아요. 뭐 예. 나이를 먹는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이제 그런 요소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괴물이 되고 뭔가 되는 거를 이제 섞어서 만드는 작품이 뚜렷하게 두세 개가 또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적어도 영어권에서는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아시아권에 또 다른 뭐가 있지 않았을까요? 저거 분명히 좀 한국 그럴까요? 쪽에는 네. 뭐 이게 뭔가 예견을 했나 이런 싶을 정도로 유독 올해 SF 장르들이 엄청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예. 그게 이제 다 뭐 외계인이 침공해 와서 인류가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라던가 AI로 다 대체된 이후의 얘기라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유독 많았고요. 그 저희 상영하는 영화도 그러니까 상영작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한계상 또 예. 저예산 장르 영화라고 하는 한계상 이것이 어떤 굉장한 이 시각적인 이런 효과보다는 이제 저는 그 영화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명명하기를 국왕 SF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정말 이렇게 저희가 보면서 충분히 뭐 공감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미래가 저러지 않을까? 뭐 얼마나 이 살아가는 환경들이 달라질 것인가? 똑같은 데에서 하지만 우리가 삶을 정의하는 방식이라던가 뭐 세계와 마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게 SF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 SF 영화지만 꼭 뭐 화려한 비주얼이 아닌 다른 영화적 표현으로 그것들을 상세하는 네네. 그런 영화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근데 뭐 물론 이제 예. 또 굉장한 저희가 SF의 그런 이 쾌감을 예. 느낄 수 있는 건 SF 에잇을 또 보시면 예. 네, 또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프로그램 매년 뵐 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안 넘으시려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네, 것 제 같습니다. 성격입니다. 예. 이제 몇 년째 뵙다 보니까 제가 항상 놀라는 건 우리 남 프로그래머님은 이렇게 뵙다 보면 항상 뭐 제임스 아이보리 영화만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찢어 발기고 이런 영화들만 많이 보셔가지고 예 그런 거 엄청 좋아하시는. 그러게 말이에요. 항상 고분고분한 말투로 네. 굉장히 잔인한 장면을 이렇게 너무 조곤조곤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뵐 때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뭐 올해 아시아 영화는 뭐 저의 취향이 많이 반영된 블루가 숫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런지. 슬픕니다. 예. 상영작도 줄었는데 블루가 많다니요. 이게 좀 셀프 디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일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저희 이제 비판도 일본 영화 팬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참 좋아하실 다양한 예. 주류 상업 대중 영화부터 아주 작가적인 장르 영화 거기에 이 BL과 호러 이렇게 호러 에로 예. 뭐 이런 것까지 굉장히 그 니치한 장르까지 다 골고루 볼 수 있는 게 일본 영화고 그래서 일본 영화는 좀 많이 애정을 갖고 프로그래밍을 한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 네.
그리고 뭐 역시나 그 특별전 중에 하나인 이제 중국 장르 영화의 부흥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간에 이제 사드 전국 이후에 사실 이제 중국이 이제 그렇죠. 한국과의 예. 교역과 교류를 다듬으면서 문화적인 뭐 영화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중국하고 싸워왔던 뭐 인맥이나 회사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나라가 이제 돌아서니까 뭐 회사들도 다 그냥 안 준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중국 영화 가져오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올해는 특별히 중국 영화를 좀 많이 상영을 하게 됐고, 그 상영을 하면서 놀란 것은 이제까지 저희가 한국에서 영화제에서 뭐 중국 영화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 거장이나 작가주의 영화들, 그다음에 지하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뭐 검열을 피해 갖고 그냥 막 힘들게 찍은 영화라든지 이런 거를 해외 영화제에서 이렇게 구해주고 발굴해주고 이런 거였는데, 저희는 올해 사실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들, 그다음에 중국에서 박스오피스에 히트를 친 영화들 위주로 많이 이제 스캐닝을 했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예.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이렇게 하면 좀 오만한 표현인가, 거의 따라잡았다. 그 장르적인 문법이나 그 프로덕션 퀄리티, 뭐 좀 세련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약간 국뽕 영화 이런 것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CG만 화려하지 영화적 내용 스토리는 너무 국뽕이라서 도저히 초청할 수 없는. 예, 그렇죠. 그쪽에서는 막 이거 막 중국에서 1등했어 막 그런데 우리 한국 관객한테는 안 먹힌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저거 봐라 영화 너무 괜찮은데 이런 작품들 중에서도 많이 엄선을 해서 이제 중국 장르 영화 특별전을 했기 때문에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중국 장르 영화가 저희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한국에서 중국 영화가 특정 장르, 최근에는 이제 뭐 멜로 장르 위주로만 집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어서, 이전에 그 특징적인 뭐 느와르 영화라든가 무협 영화, 이 중화권 영화들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영화들 만드는 데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이전보다는 그나마 조금 그 어떤 소재에 자유가 좀 풀린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뭐 중국 사회는 국가가 주도하는 영화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갇혀 있는 게 아니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거기서 좀 벗어난 시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네, 로예 영화 같은 경우는 저걸 어떻게 중국에서 개봉했지 싶을 정도로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빈민 폭동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 배경으로 맞습니다. 나오고 그래서 좀 놀라실 겁니다. 중국 영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스마트 시네마로 또 볼 수 있고 예. 지금 극장에 오셔갖고 큰 화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막작하고 폐막작만 한번 알아보고 우리 프로그래머님들 각각 추천작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올해 개막작은 어떤 작품이죠? 저희 개막작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군요. 여고괴담 예. 리부트 모교입니다. 뭐 여고괴담 프랜차이즈 하면은 한국의 뭐 어떤 새로운 호러 영화의 붐을 불러왔던 전설적인 작품이죠. 네네.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저희 이 7월 9일 날 이후 영화제가 시작이 되면 요걸 맨 처음 부천에 오셔서 이 6번째 시리즈를 맨 처음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고괴담 리부트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여고괴담 그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뭐 이게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잘 안 가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무서워지는 걸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 사회, 특히 학교라는 공간만 가지고 있는 그 특이한 상황, 뭐 정치적 상황이나 권력의 서열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의 공포영화 팬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프랜차이즈인데, 정말 오래간만에 돌아왔네요. 더군다나 여고괴담하면 우리 또 새로운 감독님들 플러스 아주 또 미래가 기대되는 여배우들의 등용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여고괴담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부천을 믿으셔야 합니다. 폐막작은요? 올해 폐막작은 저희가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뭔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렇군요. 저희가 수상작을 폐막식에 아, 그렇군요. 상영할 계획입니다. 혹시 정규 프로그램 편성에서 놓치셨더라도 수상한 작품을 폐막식에서 보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개막작부터 기대가 되네요. 뭐 저희야 뭐 다 여고의 담을 보고 자란 세대고 실제 한국의 일종의 뭐 네오 호러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꼭 가서 봐야겠네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추천 작품 제가 홍보팀에 5작품씩 요청을 좀 드렸거든요. 네. 뭐 이 외에도 모든 상영작들이 다 추천 작품이지만 그래도 특별히 애정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 작품은 정말 꼭 보셔야 된다. 그런 작품들 소개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혹시 상영작 중에 뭐 오프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이 있나요? 아니면은 대부분의 작품을 다 같이 볼 수 있나요? 온라인과? 저희가 장편이 89편인데 온라인에서 상영관에서 보실 수 있는 장편이 39편이니까 그렇군요. 한 50%가 조금 안 되는.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올해 개최되는 영화제 중에서 지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방식으로 통해 영화를 보시더라도 영화제의 맛은 예. 지켜야 되는 거고 또 그럼요. 예. 이 매력이 없다면 사실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인데 그러면 오셨을 때 어떤 영화를 오프라인에서 만나시는 게 좋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영화들은 오프라인 상영 위주로 지금 편성이 되어 그렇군요. 있고 예. 그래서 좌석을 많이 이제 못 쓰게 되지만 그래도 오시면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과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애써서 만들고 있어서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들은 오프라인에서 보셨을 때 그래도 예년과 같은 즐거움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쪽으로 오시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예. 혹은 둘 다. 예. 홍보팀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영어 멘트였습니다. 근데 맞아요. 영화제는 현장에서 보는 일종의 항상 제가 얘기하는 체험이죠. 체험. 예,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보는 그 문화를 즐기는 거고 그 시간을 다른 관객들과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현장에 와서 보시고 정 시간이 안 되시면 온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때 우리 김영덕 프로그래머님부터 한번 우리 스피디하게 네. 5작품씩 한번 쭉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는 그 바보타로라는 영화 추천드리고요. 바보타요? 바보타로. 바보타로? 네. 예. 타로가 그 철수 같은 철수면 철수가 싫어하나? 타로는 이름 철수 어떤 철수요? 그러니까 철저영이 그냥 예. 그냥 어떤 이름을 모르는 예. 이름 없는 사람 부르는 건데 예. 왜냐하면 이제 호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새 친구의 얘기인데 아주 왜 우리가 호러 영화보다 현실이 더 무서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특별히 뭐 이게 호러가 아닌데도 얘네들이 너무 무서워요.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고 너무 순수한 아이들인데 그 순수한 아이들이 이를테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마조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첫 번째 추천작은 바보타로. 네. 예, 일본 영화겠죠? 일본 영화입니다. 예. 뭐 경쟁 섹션에 경쟁 부문에 초청된 작품입니다. 지금 뭐 우리 이웃 나라이기도 하고 네. 항상 뭐 묘한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기도 한데 일부에서는 저희 팟캐스트도 예전에 욕 먹었습니다. 네.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일본 콘텐츠 다루냐고. 근데 그건 진짜 무식한 얘기고요. 네. 문화 교류는 민간 교류는 계속 활발히 이루어져야죠. 예. 네, 바보타로는 뭐 일본의 민낯을 보여주는 영화이기 예, 때문에 저희 영화제 작품들의 일본 영화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예. 또 우리가 프로그래머님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네. 예. 이런 믿음을 배신하면서 예. 더 일본 영화 하나 더 추천드리면은 금지구역에 좋습니다. 금지고요. 이거 제가 생각에 이거는 온라인이
상영도 있어요. 예, 예. 온라인에서 제일 먼저 매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작품인데 혼자서 보기에 참 좋은 영화네요. 금지구요. 제목을 알려주세요. 제목은 성의 극약. 예. 예. 혼자서 되게- 봐야겠네요. 극약입니다. 극약이고 뭐 일본에는 이제 BL이라는 장르가 예. 있는데 이것도 이제 유명한 그 BL 그 만화인데요. 실사로 조조 히데오라고 또 역시 네, 에로 영화계 또 굉장히 잔뼈가 굵으신 그런 분이 저희 AV 아이돌이라고 아마 한국하고 공동 제작도 하셨어요. 예, 예. 조조 히데오 감독의 거장의 솜씨로 BL 영화를 실사로 찍으셨는데 너무 영화가 네, 꼭 추천합니다. 온라인 작품으로 예. 온라인 상영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예. 네, 오프에도 하는데요. 예, 온라인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예. 예.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영화 이렇게 두 편을 약간 색깔이 다른 두 편 추천드리고 인도네시아 영화 하나 아, 예. 저희 그 환상 영화 학교의 또 그 마스터이시기도 한 이 조코 아나르 감독이 인도네시아 장르 영화의 뭐 박찬호 감독이죠. 근데 그 인도네시아 장르 영화의 거장. 근데 초기부터 저희 부천영화제 인연이 깊고 상도 받으시고 계속 오시고 그냥 깊은 관계에 있는 감독님이고 인도의 또 마블 스튜디오 인도네시아에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에도 그 마블 같은 그 그래픽 노블 그 시리즈가 옛날부터 이제 쭉 엄청나게 많은 히어로물이 있는데 그 중에 군달라라는 그 약간 한국으로 지금 번개맨 같은 캐릭터인데 그 군달라란 영웅이 탄생하는 과정을 그린 그 군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마블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예. 네, 인도네시아의 그 슈퍼히어로물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뭐 어떤 영화의 기존의 변방 국가들에서도 종종 이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블이나 DC 영화에 대한 피로도가 좀 상당하거든요. 거의 10년 가까이 마치 안 보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그냥 취급당하는 그쵸. 부분 때문에 그래서 대안적으로 이런 다른 영화들에서 만들어지는 슈퍼히어로 영화들을 좀 왕왕 만날 수 있는데 이번 영화제에서도 네. 역시 그렇죠. 예, 뭐 역시 뭐 또 재미는 담보할 수 있는 작품이겠죠, 당연히. 재미도 있고 또 인도네시아의 아주 그 현실을 맞아요. 아주 예. 통렬하게 보여주고 그 부패한 권력이라든지 예, 이런 데 그렇죠. 싸우는 그 히어로의 모습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려지는 영화입니다. 바로 그게 이제 비헐리우드권 슈퍼히어로 영화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현실의 모습을 많이 담아내는 것. 중화권에서 범죄 현장이라고 홍콩 영화인데요. 예.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범죄 현장에 갔더니 증인이 없고 앵무새 한 마리만 딱 남아요. 오. 근데 이제 형사가 굉장히 동무애호 반려동물 그러니까 뭐 길냥이한테 맨날 밥 주고 예, 예. 그건 거 수술해주고 이러다가 빚져갖고 빚쟁이한테 쫓기고 이런 약간 정말 카리스마 없는 그 홍콩 영화에 잘 나오지 않은 루저 같은 형사예요. 그렇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형사가 결국 또 이 앵무새를 맡아가지고 근데 앵무새가 결정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데 재밌겠다. 네, 그게 네, 이렇게 네. 유일한 증인의 증인이 재밌겠네요. 예. 네, 위트니스가 돼가지고 뭐 사건을 해결하면서 근데 사실 기본적인 건 느와르예요. 근데 예. 이제 이런 스토리에 이 재미있는 보통 이 전형적인 캐릭터가 아닌 새로운 캐릭터로 이렇게 딱 치고 나간 그런 작품이고 뭐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뭐 우리 이전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이제 출품된 작품들 제가 뭐 쫙 찾아보거든요. 뭐 유튜브로 예고편도 찾아보고 했는데 올해는 요 방송 직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리액션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설명 잘 해주시기 죄송합니다. 바랍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대만 영화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괴짜들의 사랑이라는 뭐 로맨틱 코미디죠. 예.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건 영화를 전체를 아이폰으로 찍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이폰으로 찍은 작품이고, 초반에는 영화의 레이쇼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보듯이. 어허. 그래서 인스타 감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 감독의 영화고요. 요즘 저희 코로나 시대에 사실 외출할 때 마스크, 이게 일상적이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비호감 마스크를 끼고 특정 요일에만 나가는 그런 주인공들이에요. 근데 이런 주인공이 자기 소울메이트가 그렇게 중무장을 한 또 남자 주인공이 이제 여자 주인공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이 정상인이 돼버리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정상이 돼서 사랑이 멀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데 굉장히 감각적이고 귀여운 그런 대만의 로맨틱 코미디를 추천드립니다. 괴짜들의 사랑. 아이폰으로 찍은 영화들이 퀄리티가 상당하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션 베이커 감독의 전작 텐저린을 전체를 아마 아이폰으로 찍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장비가 뭐가 중요하냐. 역시 감독의 역량이 중요한 거지. 예. 그래서 재밌겠네요. 네, 재밌고 새로운 시도니까 볼만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저는 안 볼 거지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괴짜들의 사랑 이야기. 예, 저는 안 볼 겁니다. 왜 안 예. 보실 건지 취향이- 여쭤보면 안 되는 예. 거예요. 취향이 안 돼요? 이제 오늘 예, 처음 와서. 제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오래 하다 보니까 연애가 안 빠지게 되더라고요. 예, 어쨌든 5작품 추천해 주셨고 역시 우리 아시아의 다양한 작품 세계 그리고 또 아마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은 우리 김영덕 프로그래머님의 종잡을 수 없는 프로그램 선택을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작품들은 굉장히 정치적 메시지도 강하고 PC함을 강조한 작품이고 어떤 작품들은 또 보면 PC 개나 줘버려 그런 작품들 굉장히 또 즐겁게 선정하시기도 하고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우리 프로그래머님만의 아주 매력이 담겨있는 감사합니다. 섹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칭찬입니다 정말.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모은영 프로그래머님. 네, 저 한국 영화 추천들이 예. 이야겠죠. 네, 하지만 일단 예. 나중에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천작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인 음악이라는 네, 추천해 주세요. 번외로. 네. 일단 한국 영화를 먼저 예.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는 영화적인 경험들이랄까 저희가 온라인 상영에 관한 이야기들 새로운 시도를 되게 많이 했지만 어쨌든 영화제라고 하는 그렇죠. 예. 본연의 이 정체성들 그리고 경험을 와서 느끼는 이 경험이라는 것들은 계속 지켜나가고 싶다 하는 것들이 또 올해 저희들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들은 조금 더 저희가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나마 있는 그렇죠. 예. 또 지역이고 또 영화들이기 때문에 감독님과 배우님들을 직접 만나겠다 해서 저희가 온라인 상영은 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규모들을 조금 저희가 줄인다 한 대신에 저희가 한국 영화에 관한 좀 지원을 올해는 굉장히 많이 그러셨구나. 확대를 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산업에서도 얘기하시겠지만 거기에 한국에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도 한국에 좀 포커스를 다 맞추고 저희가 이제 영화들 상영작에 대해서 배급 지원 가장 또 중요한 또 거여서 배급 지원도 되게 많이 늘렸고요. 상도 또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 영화에서 상영하시게 되는 또 영화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추천을 먼저 드리면 저희가 잠시 제가 프로그래머님 제가 또 SNS를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프로그램만 선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감독님들 이후에 계속 관계 유지하시면서 개봉되거나 이런 데도 굉장히 관심도 기울이시고 도움도 주시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원을 많이 늘리셨다. 이거는 앞으로 좀 장르 영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천이
키워서 감독들을 키워서 프로그램을 늘리겠다는 아주 야심찬 포부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히긴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상영작들을 모아서 한국 저예산 장르영화 특별전이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예. 해서 일본 순회 상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저희 개봉하는 날, 개막하는 날 동시에 개봉하는 또 그 팡파레라는 작품 역시도 그렇죠. 예. 그 작년에 또 일본에 상영을 가서 그 순회 상영을 하면서 또 많은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고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1년 만에 다시 또 극장에서 그렇게 맞습니다. 또 영화들이 예. 상영이 되니까 저희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저희 상영된 영화들의 조금 더 배급의 기회들을 많이 그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기획들을 지원 제도나 이런 것들을 확장하게 됐고요. 일단 이 올해 이런 개봉 지원의 행운을 잡으시게 될 작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예. 그 가장 아까 저희가 여고괴담 리부트 모교를 또 말씀드리면서 호러 장르로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호러로의 회귀를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니메이션 중에서도요.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그 호러 애니메이션 그래요? 성형수라는 작품들을 저희가 이 작품을 상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뭐 저희 상영하기 전에 그 안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도 그 경쟁 부분에 상영이 됐는데 안시 역시 지금 온라인으로 상영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영화를 이 온사이트에서 만날 수 있는 건 또 부천이 최초가 될 것 같고요. 이 성형수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과 함께 그 부천 관객이시라면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 백승기 감독님이 또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백승기 감독님 돌아오셨군요. 네, 이번에 SF고요. 네, 제목이 인천 스텔라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네, 기대감을 굉장한 기대가 되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여기 계속 부천에 많이 오셨던 또 부천이 사랑하는 감독, 부천을 또 사랑하시는 감독인 장현상 감독님 또 이번엔 좀비 영화로 오셔서요. 그렇군요. 네, 좀비 크러쉬 헤이리라는 작품인데요. 진짜 배우분들이 또 너무 화려하세요. 박소진 배우, 그리고 이민지 배우, 공민정 배우 이 세 분이 헤일이 예술마을에 나타난 좀비와 함께 싸우는 네, 정말 또 기대가 되는 작품이죠. 그리고 이민지 배우님은요, 저희 또 단편 심사위원으로 또 함께 하시게 될 예정이세요. 그리고 이와 함께 저희가 아까 BL 말씀하셨는데 한국에도 드디어 BL 드라마가 본격적인 BL 드라마가 나타났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항상 이 BL이라고 하는 장르들을 굉장히 우회해서 사실은 사용을 했었잖아요. 뭐 브로맨스 뭐 이런 맞습니다. 이름으로 했는데 이 작품은 아예 이제 정말 정직하게 정말 전공법으로 BL을 내세우고요. 이 8부작 드라마로 사실은 이제 완성이 됐고 이미 조금 많은 팬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팬몰이를 좀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감독 버전이자 이 영화 버전이 또 저희가 최초로 상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소개드리고 싶은 제목은 네, 제목을 얘기를 안 했군요.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근데 이미 너시곳이라고 줄여서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시곳 감독판 저희 부천에서 만나시게 될 수 있고요. 프로그래머님. 제가 그거 볼까요? 안 볼까요? 네.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묵직한 또 작품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주 많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좀 범죄 스릴러라는 형식으로 풀어낸 여성 감독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은영 감독의 고백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영어로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돌려서 갔을 때 이제 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또 어떤 관계들을 갖고 죄와 벌의 관계들이 또 어떠한가에 관해서 굉장히 묵직하게 이 장르를 가지고 한 작품이라 이 작품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 작품은 또 박하선 씨가 굉장히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굳건하게 아주 그런 연기들을 또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계에도 여성 감독님들이 장르 영화로 입봉도 많이 하시고 도전하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저 개인적으로
시도라고 보는 게 물론 뭐 제 의견에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성 감독님들이 이런 장르 영화를 하시면서 너무 그것도 젠더 문제에 또 함몰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장르 영화가 확산되는데 큰 역할들을 하시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는 특정한 한 작품을 소개해드린다기보다 예. 저희가 항상 그 많은 또 부천 팬들이 사랑하시는 이 섹션인 단편 섹션 그렇죠. 또 전체적으로 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단편은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영화제가 예. 아니면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장소가 그러니까 장이 많지 않은데 저희들이 좀 올해 이 단편 감독님, 뭐 제작자분들, 뭐 배급사분들하고 좀 오랫동안 이야기들을 나눠 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작품에 가장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혹은 장을 이 영화제에서 작게나마 좀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혹시 들고요. 정치적 발언을 하신 겁니까? 최근에 좀 제가 단편 영화를 둘러싼 아닙니다, 영화계에 아닙니다. 저희는 그 일련의 정도-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예. 작년에 대한 반성이라고 아,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정치적 의도 없는 걸로. 예. 반성을 통해서 예, 네, 예. 나아가는 것이고, 네. 이 작품 40편 저희 아, 예, 예. 46편 전체 작품인데요. 이 중에 3편은 작년에 저희가 그 제작 지원을 또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완성된 3편을 포함해서 46편의 단편들, 한국 단편들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화제 특별 방송 진행할 때마다 항상 잘 쓰는 표현이 진짜 영화제 선수들은 단편을 본다. 장편은 살다 보면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다. 근데 단편은 영화제를 놓치면 안타깝게도 평생 죽기 전에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수들 알아서 뭐 단편부터 아마 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단편도 진짜 우리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하는 단편이야말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기발난 상상력으로 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섹션이니까 올해도 여전히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민 큐레이터님은 어떤 코너들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꼭 이거는 경험을 하셔라.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이해하시지요? 이게 맥락이 약간 끊어질 수도 있는데 예. 네. 보실 거죠? VR이 어떤 VR인지 보고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VR 중에 제가 원하는 장르가 좀 있긴 한데 제가 차마 입으로는 말을 못하고요. 네. 예. 네, 저도 차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섹션에 포함시키지 못했고요.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기를 포함해서 그렇죠. 봐야 되기 예. 때문에 좀 제약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올해 38편의 작품을 초청을 했고요. 아우, 대단하네요. 네. 예. 규모나 이제 셀렉션은 그래도 업계에서 혹은 해외 영화제에서 인정받는 수준이긴 하나 관객들을 만나기 이렇게 쉽지 않은 안타까움이 좀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BBC랑 아틀라스 B가 같이 만든 프로젝트이고 전 세계에서 이제 공동 제작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유명한 감독님들의 만들어지지 않은 작품에 관한 인터뷰를 보이려고 만든 게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마치 이 감독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이제 공간 전체가 이 사람의 상상으로 이제 메꿔지는 형태의 그렇군요. 예. 작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걸 이제 첫 번째 시즌은 6명의 감독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시즌은 이제 한국 감독님들도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에피소드가 이제 막 나왔고요. 그게 이제 부천 영화제에서 프리미어가 되는 상황인데 아하. 아벨 페라라 감독의 인터뷰 VR입니다. 제목은 Missing Pictures, Bird of Prey라는 이제 작품인데 아벨 페라라 감독님이 78년인가 79년도에 이 영화 기획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SF 느낌이 나기도 하는 건데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전 세계를 이제 장악을 하고 통제하는 이제 시기가 와서 그에 관한 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라는 전제로 만들어진 작품이고 그때 당시 제작비가 20만 불, 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24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그때는 헐리우드가 그 예산을 감당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제작이 무산이 되었고 그걸 아직까지도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 만들어도 이건 명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노 감독이 그 어떤 설정이었으며 뭐 이런 얘기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이름이 로버트 프리도라는 이제 주인공인데 모델은 이제 피델 카스트로처럼 생긴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약간 B급 SF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에 이 사람의 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녹여놨어요. 그것을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감독님도 이제 기술적인 용어긴 한데 볼륨메트릭 캡처라고 해서 360도를 150대 카메라 동시에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님 인터뷰를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제가 다가가면 가까이 갈 수 있고 뒤로 돌아가면 뒷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실제로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이제 이게 시리즈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나름 월드 프리미어여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예. 영화제가 아니 끝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네. 그 미완의 프로젝트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제일 유명한 게 뭐 알렉산드로 조도롭스키의 네. 듄, 네. 뭐 팀 버튼의 슈퍼맨이라든가 그런 완성되지 않은 감독들의 뭐 그 당시 컨셉 아트들 이런 것들 소개하는 네.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VR로 네. 네. 감독은 이런 비주얼로 네. 만들고 싶었다라는 걸 관객이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렇죠. 굉장히 VR과의 결합이 네. 그 신선하고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네요. 네. 그 또 아벨 페레라 감독님 팬들도 꽤 있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육성과 이제 상상하는 것들이 이 공간 안에 애니메이션을 펼쳐졌을 때 느낌이 그냥 다큐멘터리 보는 것과는 되게 다른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의 머릿속을 혹은 감독의 상상력 속에 여행한다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이게 매체 그러니까 영화 팬들이 다른 매체로 경험할 수 있는 걸로 좀 이제 적당한 그 작품이 아닐까 싶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좀 걱정되기도 하네요. 아벨 페레라 감독님의 영화 세계가 과히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체험하게 될지 네. 예, 보실 것 같은데요. 예, 한번 봐야겠습니다. 제가 아름답다고는 얘기 안 했고요. 예, 그러니까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회자되고 있는 작품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일본인 2세 감독님이 만드신 더 북 오브 디스턴스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실제 이제 자기 아버지 세대가 히로시마에서 이제 캐나다로 이주한 이야기들을 가정사를 담고 있고 그것을 적절한 이제 인터랙티브와 함께 이제 같이 체험하는 같이 이주해서 밭도 갈고 뭐 이제 펜스도 만들고 근데 그 와중에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져서 자기 삼촌 가족들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체험인데 이야기가 체험과 엮여져 있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겠네요. 네, 우리 삼촌 이야기를 듣는 듯한 또 감동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스토리랑 여러 기술적인 면들이 잘 어우러져서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작품이어서 초청을 했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역시 VR이 아닌 XR은 뭔가 좀 다르긴 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VR이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하셨던 무슨 롤러코스터 영상이라던가 예. 혹은 이제 우동들 뭐 이런 초창기의 작품들보다는 되게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렇네요. 예. 이거 이제 영화제에서 이제 초청하고 또 전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님들의 상상력 혹은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미디어로 작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는 영화라는 포맷보다는 이런 게 더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또 관객들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다양한 이제 환경에서 컨텐츠를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XR이라고 했고요. 네. 예. 네, X라고 하면 좀 더 과격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브라질의 이제 감독이 만든 더 라인이라는 작품이에요. 더 라인. 예. 라인 이게 궤도라고 예. 봐야 되는데 이거는 미니어처를 가지고 노는 이제 작품이에요. 그래서 상파울로의 도시를 정말로 이렇게 세트처럼 만들어 놓고 이 미니어처가 이제 하루의 일과를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들을 이제 관객이 도와주기도 하고 얘가 짝사랑하는 이제 뭐 여자와의 그 로맨스를 이루어주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되게 귀엽고 재밌는 작품이고 놀라운 것은 이런 VR 장르 같은 게 미국이나 혹은 유럽 쪽에서 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작년 말 올해는 제3세계 작품들이 아, 그렇군요. 전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심지어 뭐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나온 작품들이 해외여행 상을 받기도 하고 찬사를 받기도 하는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한국과 대만도 엄청 그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영화는 약간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가신 분들과 예. 이제 있어서 이제 좀 오르지 못할 나무들도 있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 정말 동일선상에 있구나. 예. 그래서 좀 더 기회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많은 유럽, 미국 작품들보다 이 작품이 저는 단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도 기회 되시면 또 보실 거죠? 아, 봐야죠. 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VR 네. 뭐 일종의 영화 혹은 미디어가 아직은 뭐 시작 단계에서 이제 거의 같은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는 VR 영화 중에 일부는 VR 영화계의 시민 케인이 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네. 작품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네요, 정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VR 쪽 그 경쟁 부문이 이제 베니스에 있는데 예. 여기에 한국 감독들이 거의 매년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도 되게 주목받는 국가 중에 하나고 그래서 나머지 두 작품은 한국 작품으로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레인프루츠라는 작품이고 동남아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아하. 이야기인데 이거를 볼류메트릭이라는 기법을 써서 되게 입체감 있게 구현한 작품이고 이건 한예종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영화 아카데미 쪽에서 만든 작품인데 진격의 아빠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것은 플랜맨이라는 감독 영화를 연출하셨던 성시욱 감독님이 VR을 작품 만드신 건데 이것도 트라이베카 영화제 초청을 받아서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딸 아이의 상상 속에 들어가는 딸 아이의 인형의 집 안에 들어가서 괴물들과 이제 액션을 펼치는 이런 좀 귀여운 이야기인데 이 두 작품도 꽤 수준 높은 작품이어서 한국에서도 좋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그렇네요. 있고 네,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정작 한국 관객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생각보다 해외에서 주목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작품 추천을 드리고 두 작품 한국 작품은 SKT의 점프라는 VR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요. 네, 거기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VR이 조금 어려웠던 게 꼭 이런 전시 공간에 와서 줄 서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장 안 가도 되겠네요. 다만 헤드셋이 있어야 돼요. 예, 네, 예, 그렇죠. 네, 네. 예. 아유, 저는 조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반성이 좀 되네요. 그래서 왜 사실은 올해 5분이 좀 오신다고 그래서 네. VR 쪽은 뭐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이게 우리가 뭐 장르 영화제에서 만나야 되나 싶은 생각도 솔직히 있었는데 오늘 큐레이터님 설명 들어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부천 영화제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다른 영화제들에서는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그냥 이벤트로 예, 좀 하긴 그러니까요. 하지만 예. 이렇게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데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예. 생각이 들고요. 나름 한국보다 해외에서 좀 더 유명한 섹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게요. 좀 저도 반성을 했고 이 또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가 얼마나 혁신적인가를 네. 보여주는 프로그램 선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도는 되게 많이 해요. 재밌는 것들. 예. 시도를 오래 하셨는데 저도 올해부터야 관심이 가네요.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올해는 진짜 꼭 한번 경험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순히 꼭 뭐 VR로서의 체험이 아니라 거기에 이런 영상과 결합됐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또 영화나 미디어가 다가오는가 이런 거를 정말 한번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우리 그럼 박진영 프로그래머님. 네,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시기로 PC한 영화와 예. PC는 개나 줘버려. 예. 저는 한 99.5%가 이제 개나 줘버려. 취향을 갖고 있기는 한데. 반갑습니다. 예.
5개를 고르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 그렇죠. 좀 이걸 예. 너무 또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니 지루하실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지만 그 일단은 뭐 모든 영화제 중에 핵심은 또 경쟁 부문이니까 그렇죠. 예, 저도 예. 부천 초이스에 소개된 작품 중에 배드 테일스라는 이탈리아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품은 그 디노첸초 형제 파비오 다미아노 디노첸초 형제 두 번째 영화인데 첫 번째 작품인 보이스 크라이라는 작품도 2018년에 부천영화제 블루 섹션에서 데뷔작이 상영이 됐었어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그냥 마을 이웃들의 얘긴데 아사무사 80년대 레트로 이미지로 이제 잡혀 있는. 근데 이제 뭐 저녁도 같이 먹고 친절한 이웃들 간에 들여다 보면은 다들 속사정들이 있는 거죠. 뭐 바람 피는 아내, 동정을 떼고 싶은 소년, 아버지 스마트폰 몰래 예. 포르노에 중독된 아이 등등등.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뭐 달콤하고 훈훈하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차갑고 예. 네 그리고 또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승전결을 완벽하게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계의 특이함과 그 욕망의 특수성들을 굉장히 독특한 비주얼이랑 사운드 디자인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유럽 영화의 사실 양대 산맥하면 프랑스하고 그렇죠. 이탈리아인데 물론 이 장르 영화에서는 스페인이라는 또 강국이 있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한 이탈리아의 30대 젊은 감독들이 굉장히 그 독특한 행보들을 보여주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젊은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향들을 뭐 제임스 조이스에서 시작해서 뭐 타란티노, 뭐 사진, 음악, 그러니까 정말로 왕성한 흡수력을 가지고 독특한 스타일로 그걸 구현해내는 감독들의 작품이라서 PC하면 개나 줘버려 따위에 그래 날것의 욕망을 한번 만나볼까 정말 신선한 새로운 영화적 그 양식을 통해서 그런 어떤 탐구를 좀 찾아보고 싶어진 관객에는 딱인 작품이고요. 어떻게 저렇게 달콤한 말투로 PC는 개나 줘버려 라고 말씀을 예, 저같이 거친 말투와는 완전히 다르게 예. 돌아오신 그다음에 거죠. 예. 몇 편 그 블루 섹션이 올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매해 지역에 따라서 작품들이 나오는 질과 양이 좀 편차가 예, 있는데 예. 올해는 유럽 지역에서는 좀 레드에 소개되는 전형적인 장르 영화가 살짝 흉년 예, 예,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주 쪽이 훨씬 많은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의 뭐 매주 해외 그 B급 장르 영화 제작 소식을 전하는 코너가 있는데 네 스트리밍으로도 엄청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예. 오히려 좀 특이한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서사나 혹은 어떤 뭐 장르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반전을 주거나 예. 트위스트를 넣어서 이렇게도 이게 가능해? 라는 좀 신선한 접근을 보여주는 작품들은 오히려 블루 쪽에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블랙 코미디인데 어떻게 보면 익숙한 설정인데 등장인물들이 아랫도리를 다 안 입고 있다. 예. 신선하죠. 왜냐하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품은 최근에 시류와 참 적절하기도 한데 제목은 성범죄자를 잡아라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천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는 뭐 크게 어떤 관심이 가는 뭐 장르는 아니지만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12살 소녀로 보이는 성인 배우들을 캐스팅을 해요. 그래서 이 배우들을 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12살 소녀의 방처럼 세팅을 해놓고 온라인에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서 대화방을 오픈을 하면 1분도 안 돼서 어르신들이 말을 거시면서 1분도 안 돼서 바지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화면을 캡처를 하고 심지어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마지막에는 이 아이와 이 범죄자들이 만나는 장면까지 가서 촬영을 하고 대면을 직접 해요. 세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 다큐가 사실은 이렇게 찍는 것이 뭐 다큐멘터리의 어떤 윤리적인 그러니까 윤리적 문제가 입장과 좀 대두될 것 같은데요. 상충되는 예. 점은 없는가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 다큐에서 찍은 모든 푸티지들을 체코 경찰에 제출을 해서 실제로 검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첨예한 논쟁이 가능한 어떤 그 지점인데 한 번은 영화를 보시고 어떤 뭐 지인과 나누시던 혹은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프로그래머님 말씀 듣다 보니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좀 예, 예.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예. 1분도 안 돼서 바지를 내리는 그 어르신들을 보고 약간 정말 하는 생각이 정말 좀 이게 비현실적인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근데 이 문제는 예. 확실히 어느 특정 지역 국가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네요. 라는- 최근에 뭐 한국에도 뭐 예, N번방 사건이 있었는데 현실 자각이 진짜 예. 확 왔던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고요. 저 같은 윤리적인 사람은 굉장히 보기 끔찍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제가 현실이 더 지금- 무섭다니까. 예, 제가 예. 소개해드린 영화는 아마 좀 안 보시는 영화인 것 같긴 예. 한데 마지막으로 예. 이제 XR의 X는 그 X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제 그 X를 소개해드리는 금지 구역을 좀 아, 아마 우리 남프로님께서도 말씀하실 작품이 있을 것 같긴 하나. 네, 올해는 총 5편이 소개가 되는데 아까 김영덕 프로님께서 제목부터 그 귀를 사로잡는 성의 극약. 네, 이게 그냥 단순히 BL이 예. 아니라 그 아시는 분만 아시는 좀 전문 용어를 하자면 BDSM의 아주 적나라하고 다채로운 종합 선물 세트. 네. 아주 꽃스러운 미모를 가진 두 남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납치와 사슬과 액체가 네 여기까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좀 마음을 이제 좀 다짐을 하시고 보셔야 되는 작품인데 정말로 올해 금지구역에서 이 작품을 소개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할 일 했다 생각했던 예. 작품은 제목은 저스티스 총알을 받아라라는 작품입니다. 발레리 미에프라는 그 루마니아 불가리아 출신의 감독 작품이고요. 그 같이 각본 작업을 하고 그 주연 배우를 맡은 이제 분은 이제 카자흐스탄 출신이세요. 그래서 두 나라의 공동 제작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야 이 작품을 말씀을 제대로 드릴 수 있을지 조금 아직도 난감한데 기본적으로는 디스토피아, 좀비, 슈퍼히어로, 스플래터예요. 좋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거 다 네. 모아놨네요. 근미래에 그 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던 미국이 돼지와 인간의 결합을 통해 슈퍼 부대를 만들 그 계획을 세우는데 실패를 하죠. 그래서 미국이 지고 세계는 나치가 다스리게 돼요. 근데 예. 이 계획이 어디까지 실패를 했냐면 결국은 이 얼굴은 돼지, 몸은 인간인 이 그 변종들이 결국은 이 지구를 다스리게 되고 몇 안 남은 인간들은 지하 벙커에서 일종의 레지스탕스를 아하. 구성을 하게 되는 그 히어로 그 중에 이제 가장 히어로의 면모를 가진 우리 주인공이 이름이 저스티스인데 아하. 이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말하자면 이제 그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죠. 근데 사실 그 어느 정도 단어들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금지 구역에서 한 번쯤은 보셨거나 놀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수, 예예예. 네. 근, 네. 뭐,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내장의 시각화 뭐 예.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고. 예매 1순위. 아니 글쎄 꼭 말씀드리고 예. 싶은 건 오지 마세요. 이게 안타깝게도 온라인 상영을 저희가 이 수위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렇군요. 오프라인만 상영을 하게 돼서 예. 저희 관객들의 기회를 뺏지 말아. 그렇군요. 예. 이 작품이 어쨌든 그 금지구역 혹은 예. 부천영화제에서 내가 설령 영화를 보고 토를 했을지언정 예. 이게 부천이지 맞아요. 하는 예. 느낌을 드릴 수 있는 작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 사실은 뭐 부천 영화제에서 빠지면 좀 아쉬운 이런 영화들 우리가 정말 물론 우리가 뭐 아까 PC함에 관련된 건 말씀드렸지만 뭐 그건 이제 개개인의 뭐 선택의 문제인 거고
저희가 뭐 그걸 나쁘다고 욕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게 정말 영화적 상상력 혹은 뭐 가치 전복의 어떤 쾌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영화들이 빠지면 좀 뭔가 이렇게 뭔가 빠졌는데 싶었는데 역시 또 올해 선정을 해주셨군요. 네, 그런 에너지가 요새 사실 참 찾기가 어려워요. 예. 이제 왜인지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 예.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말씀하신 전복의 강렬한 에너지를 예.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원 영화들 주로 모아서 심야 상영 때 예, 아니 작년에 제가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심야 상영 때 그 뭐 이제 제가 GV 그 뭐 큐레이터를 좀 했었는데 아주 반응이 아유, 좋았죠. 반응 되게 뜨거웠죠. 좋았죠. 예. 내년에는 조금 그러니까 특별전 형식으로라도 좀 어떤 계보를 살펴본다거나 예, 좋습니다. 예. 꼭 다시 한번 모셔서 예. 네, 저희 관객분들께 예. 깨달음의 시간을 선사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아주 달콤한 말투로 온 세상 끔찍한 영화들 다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부천영화제 잘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예, 또 그리고 또 이 뭐 저희 팟캐스트의 팬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영화 매니아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또 저희 팟캐스트 청취자 맞는 영화들 또 선호해 주시고 있는 우리 남 프로그래머님 올해는 또 어떤 근데 영화들을 지금 제가 박프로님 말 듣고 보니까 제가 선정한 게 아주 레임한 거예요. 그래요. 이게,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맞출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일단 조심스럽게 던져보는 거는 우선 그 버디 호러 그러면 딱 느껴지는 감독님이 저는 데이비 크로닌버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저희 팟캐스트 청취자들한테는 바디 호러라고 발음해 주셔야 바디 호러라고 발음해 주셔야 알아듣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바디 호러의 걸작을 다루시는 감독님의 아드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브랜던 크로닌버그라고 2013년에 이제 항생제라는 또 충격적인 영화로 데뷔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7년 후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포제서 조종자라는 작품인데요. 저희 금지구역이고 이거는 도중에 나갈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워낙 그 피유와 이 바이올런스들이 강하고 거기에 또 이제 성적인 요소 등등 해가지고 네, 좀 특이한데 제가 이거를 추천한 이유는 안드레아 라이즈보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제 생각에는 여성으로서 견딜 수 없는 이 메타몰포시스라고 하죠. 변신의 그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40분이 견딜 수 있는 분들 저희 팬들은 아주 굉장히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님이 저희가 사랑하던 시절의 영화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로 신체 변형에 관련된 영화에서 사실 요즘은 신체보다는 정신의 세계로 많이 영화 세계가 옮겨가셨는데 그의 아들은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던 그 아버지 시절의 영화들을 만드셨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가 아까 언급드렸던 80년도 영화의 오마주가 저도 이건 자기 아버님에 대한 오마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페셜 에펙트가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아주 하이테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이게 요즘 영화인지 아니면 80년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영화이고요. 뭐 그런 영화가 있다면은 뭐 또 전혀 반대쪽에 다루는 공포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이제 경쟁작에 있는 유물의 저주라고 레일렉이라는 호주 작품입니다. 또 호주 공포 영화가. 네. 근데 이거는 아주 특이합니다. 이 나탈리 에리카 제임스라는 여성 감독의 데뷔작인데 보통 호러 하면은 저희가 사는 게 뭐 살인마, 뭐 몬스터, 그렇죠. 뭐 그렇잖아요. 유령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나이 드는 거와 그 치매라는 소재를 그 저희한테 이제 진짜 들어가는 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실제 인간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요소들이죠. 그거를 이제 유령의 집과 이렇게 섞어서 풀어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일상에서의 이런 소재를 다루면서 상상력이 기반합니다. 거기에 이제 또한 이 3대의 여성들이 결국은
가족들이 겪게 될 걸 자기네들이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서 제 생각에는 이게 가족들의 사랑을 또 보여주는 그런 아주 감명적인 영화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경쟁작이고요. 아니 호주가 한동안은 공포 영화 많이 나왔죠. 뭐 울프크릭 같은 거 나왔고 대부분의 호주 공포 영화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벌어지는 뭐 실제 호주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 낯선 곳에서 만나는 그런 공포감이나 혹은 야생 동물들과 마주쳤을 때 그런 공포 영화들 많이 만든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독특한 호주산 공포 영화네요. 네네.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이걸 공포 영화를 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게 휴먼 드라마, 예, 예. 가족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이 감독이 그래서 잘하는 거가 그런 포인트가 생길 때마다 아주 놀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미지들 그걸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가족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이런 하나의 기발란 영화라고 저는 아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가 있다면은 뭐 이 뭐라 그럴까 이 시간 여행을 다루는데 아주 특이한 그리고 저희한테는 아주 친근한 그 저스틴 벤슨과 에런 무어헤드 듀오가 만든 신작 싱크로닉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 또 신작을 발표를 하셨군요. 네, 물론 그들은 이제 그들은 물론 이제 작품이 뭐 그 타임 루프 뭐 벗어날 수 없는 맞습니다. 신작, 예. 그 레졸루션 뭐 스프링 이런 것들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그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이 싱크로닉이라는 약물을 가지고 자기 가족 멤버가 이제 거기에 걸려들게 되면서 어떻게 이 가족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 뭐라 그럴까 또 배경을 또 뉴올리언스를 했어요. 그러면 뉴올리언스는 내가 원래 약간 미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렇죠.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 이거 시간 여행에 대한 대한 새로운 입김을 저는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희생 그다음에 우정과 가족 애정을 잘 다루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저희 영화제에서는 알려진 이 벤슨과 몰드 듀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 많은 관객들이 보러 올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영화들은 그 오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하여튼 그 두 콤비의 영화는 독특한 비주얼과 아주 기발한 상상력 거기에 굉장히 사실은 철학적 깊이까지 있죠.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많이 소개를 했는데 굉장히 매니아들 한국에서도 많으시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네, 저희는 아주 알게 된 게 다음 아주 좋죠. 근데 또 그런 감독이 있습니다. 저희를 꾸준히 찾아주신 분. 그분은 다큐멘터리의 장르 다큐멘터리 유명한 알렉산더 필립입니다. 예,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가져왔습니다. 리프 오브 페이스 윌리엄 프리드킨 언더 엑소시스트라고 윌리엄 프리드킨 엑소시스트를 말하다. 네. 그 1대1 그 인터뷰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그 알렉산더 필립은 그가 말하는 키포인트의 그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면서 효율적으로 이 윌리엄 프리드킨이라는 분이 올해가 86세세요. 86세 되면서 이분이 생각하는 자기가 의 영성이 뭐고 영화적 접근이 어떻게 한다는 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 꼭 엑소시스트에서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 소서러나 광란자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얘기를 한 이유가 모든 사람이 엑소시스트가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공포 영화가 아니라 이건 영적 영화다라는 거를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더 무서운데요. 네. 아니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님이 그 실제 그런 테마 행위하는 그 다큐멘터리 만드시지 않으셨었나요? 네, 그렇죠. 예. 5년 전에 예,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좀 특별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알렉산더와 그 윌리엄 프리드킨의 또 1대1 담화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1시간 40분짜리에서 커버를 못한 그 분야 부분들을 나머지 90분 안에 또 이제 언급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세트로 저희가
그 상영 및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못 보실 분들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아니 왜 남종석이라는 토마스가 왜 이런 영화를 했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 요한슨이 워낙 유명한 그쵸? 그 뮤직 컴포저는 뭐 엄청나잖아요. 예, 뭐 예. 데니스 빌리뉴에베랑 뭐 작품을 여러 개 했고 또 심지어 맨디 같은 광 그렇죠. 그런 거 보여주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2018년에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하나의 그 영화 겸 에세이를 만드셨어요. 그게 Less Than First Man이라는 아, 건데 저희가 그거를 상영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이분이 이 틸다 스윈턴의 아주 matter of fact한 내레이션 그리고 그의 시그니처인 그 싱크사이저 사운드와 그다음에 이제 16mm 흑백 장면들을 다루는 그 동유럽계 건축물 우광함을 같이 이제 조화시키면서 이 미래 인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제공하는데요. 네, 한번 여기에 빠지면 그분의 목소리와 이 틸다 스윈턴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그 신테사이즈 뮤직에 아주 완전 이멀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70분 동안 이분이 전달하려는 하나의 뭐랄까 죽기 전에 하나의 묵시록이나 될까요? 그거를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저는 현대 영화 음악가 중에서도 가장 좀 전위적이면서 진짜 전자음악 활용 제일 잘하고 몽환적인 음악, 때로는 충격적인 음악 하셨던 분이라 많은 팬들이 지금 넓어지고 있던 찰나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그분에 관련된 작품이 또 공개가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아마 물론 이제 소개시켜준 영화는 왕창에 많습니다. 하지만 5개를 본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80년도 오마주에 대한 예, 영화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다는 예. 거고요. 그거를 이제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확실히 흐름인 것 같은 게 이전 영화들은 사실은 60년대, 70년대를 좀 다시 우리 시대로 끌고 들어왔다면 요즘은 80년대가 대세인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찾다 보면 요즘 다시 재평가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알로 영화를 좀 다시 재현하려는 그런 흐름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지알로풍의 영화로 만들었다. 지금은 뭐 사실상 사장된 장르이긴 하지만 그래서 80년대가 뭐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촌스러움, 뭐 현란함, 소비의 시대 뭐 항상 미국 이야기하면서 그러는데 지금 돌이켜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아기자기하게 슬래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영화 쪽으로는 우리에게 많은 기억이 남는 세대인 것 같아요. 예. 아유, 이 장시간에 걸쳐 이렇게 영화제 전반에 걸친 이야기부터 우리 프로그래머님들 추천작까지 들어봤는데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언제 나갑니까? 그러게요. 말씀해주세요. 우리 홍보팀하고 좀 상의를 해서 네. 이 방송 이전까지는 뭐 어느 매체에서도 지금 뭐 여기 상영작이나 이런 것들 공개 거의 네. 안 하셨죠. 네. 오늘 지금 오늘 홈페이지가 처음이죠. 오픈돼서. 오늘 처음이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와주셔서 장시간 네. 해서 네. 많은 걱정을 좀 했어요. 제 걱정은 프로그래머님 영화 선정이 제대로 됐을까 했는데 역시나 또 우리 프로그래머님들이 스크린업 보느라고 다 컴퓨터로 보잖아요. 이제 링크로. 예. 아유, 영화가 그냥 멈춰가지고 하세버리고. 그쵸. 너무 힘들었어요.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예, 아이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된 영화제로 진행이 되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방역 문제 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보니까 오늘 보내주신 자료에도 영화제의 목표가 첫 번째가 안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대신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게 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모르는 저로 인한 본인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전파를 차단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그런 거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부천영화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향유했던 문화들, 제한되었었던 것들을 어떻게든 시작을 하자는 이제 몸부림을 치고 예, 예.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셔서 즐기는 우리 모두들이, 관객들, 우리 모두가 어떻게 그럼 이걸 유지시킬 수 있도록 각자 적절한 어떤 태도와 마음을 맞습니다. 갖느냐가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같이 가지 않는다면은 어디서 또 어떻게 흐름이 달라질 줄 모르고, 그렇게 되면 또 어렵게 시작한 어떤 이 기존의 어떤 문화 행사들이 전부 다 다시 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네. 우리 모두가 좀 다 같이 방역에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이 최고. 그리고 오셔서 동네 식당에서 식사들 좀 많이 하세요. 지금 지역 경제 너무 어렵고요. 부천 영화제는 특히 지역 공헌도 면에서 평가가 그렇게 높은 영화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천이란 지역 자체가 서울이랑 근거리다 보니까 그냥 영화들만 보고 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셔서 네. 부천 경제를 또 살려야, 물론 서울에 계신 분들은 못 쓰시겠네요. 재난지원금 같은 거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오셔서 식당 가서 쓰시고, 그렇게 해서 또 살아나야, 야 이게 영화제가 또 부천을 살리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야 또 우리가 좋은 영화제를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짬밥이 생겨서 영화제에 대해서 무슨 멘트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많이 부천 영화제 오셔서 진짜 소비 많이 하시고 술도 드시고 식사도 많이 하시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저희 청취자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제가 대신 인사드리고요. 또 올해 아주 성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마무리하셔서 내년에 또 기쁜 모습으로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만날 수 있길 제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부천영화제 특집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